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천대 길병원 종양내과 조은경입니다. 어느덧 그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이제 물러나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그런 기운이 기다리던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더위로 또 코로나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도 건강 손식으로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 치료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해서 특히 폐암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하는 중간중간 그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강의 중이나 혹은 끝난 뒤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암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우선 이제 변화를 보면요. 암 환자가 어떠한 변화를 있나. 그러려면 암세포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지금 들어오십니다. 강나영 님도 들어오시고,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암세포의 특징이 이제 정상세포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정상세포는 이렇게 어느 정도 세포 분열을 해서 증식하다가 어느 정도 증식이 멈춥니다. 증식이. 그런데 암세포는 그냥 개념 없이 계속 증식을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놈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이렇게 계속 증식을 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신경이라든가 혹은 혈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상과 합병증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암 환자에서 일어나는 이제 합병증은 초기에는 무증상입니다. 아주 크기가 작은 놈이 소리 없이 점점 커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은 증식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무증상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폐암 같은 경우는 뭐 호흡곤란, 그 다음에 기침, 가래, 혹은 뭐 통증,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암 환자에서는 식욕감퇴라든가 구역구토, 그 다음에 몸의 일부나 전신에 마비가 오거나 혹은 뼈에 전이가 되면 뭐 골절이 오거나 출혈, 감염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나 합병증 뭐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남은 여생 동안 상당히 고통스럽고 이러한 것들이 더 무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치료의 목적과 치료의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원격 전이가 없는 조기암과 원격 전이가 있는 전이암 이렇게 이제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원격 전이가 없는 조기암은 주로 이제 1기에서 3기 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발 부위에서 암이 생기면 원발 부위 종양에서 그 전이가 없는 그 상태로 발견이 되거나 혹은 이제 주변의 림프절 전이 이 정도까지 이 전이가 된 거를 우리가 이제 조기암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암세포를 제거해서 완치를 이루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주로 이제 암이 국소에만 있으니까 국소 치료가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치적 절제를 위한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이 절제가 가능하지만 환자분이 뭐 나이가 너무 고령이라든가 뭐 체력이 너무 약하다든가 혹은 뭐 폐 기능이나 간 기능, 콩팥 기능 이런 것들이 뭐 전신 마취하기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경우 이제 수술이 어려울 때 이제 차선책으로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주변의 림프절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경우는 수술을 안 하고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소 진행에서 이거는 이제 수술로 완치가 어려울 때
이런 경우는 항암 방사선 동시치료 이거를 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폐암은 수술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면역항암제가 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피바이러스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이암인데요. 전이암은 그 원발 부위에서부터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원격 전이가 있을 때 전이암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은 뭐 3기 말에서 4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런 경우에는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종괴를 줄이거나 혹은 증식을 억제를 해서 줄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일단 이제 암덩어리가 막 커져갖고 혈관을 누르거나 뭐 신경을 눌러서 뭐 통증이 있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런 증상을 이제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러한 그 암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생긴 합병증, 뭐 마비가 온다든가 출혈이 온다든가 이런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삶의 질을 더 높이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까지 하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을 연장하는, 이제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그런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셔서요. 잠깐 보면 원빈도 2개나 원빈도 2개, 나도 2개. 이런 분이 악성이 아닌 종양이지만 나도 모르게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면역항암제 치료를 하는 것은 너무 오버할까요? 그렇죠. 너무 오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어떤 경우에 면역항암제를 치료하고 그것에 대한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피바이러스님이 이 비소세포 폐암은 근치적 절제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항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진돗개 범순이 님이 전자담배 위험하죠? 네, 물론 위험합니다. 폐암의 원인이 되는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담배인데요. 전자담배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이암인 경우에 치료법을 보면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원발 부위에서 암이 생겨가지고 무슨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뭐가 생겨서 암이 생기면 이놈이 쉴 새 없이 증식을 합니다. 쉴 새 없이 증식을 해서 결국에는 원격전이로 가게 되고, 이 이제 원격전이가 갈 때는 보통은 암덩어리에서 암덩어리가 혈관이 무지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혈관에서 암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결국에는 피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곳이 우리의 심장. 모든 전신에 있는 피는 우리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기서 피가 이제 이렇게 섞여서 이놈이 다시 또 전신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피가 섞여가지고 결국 처음에 원발 부위에서 들어온 피가 이렇게 전신으로 나가게 돼서 결국에는 전신에 아주 작은 씨들이 이렇게 쫙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밭에다가 채소를 심을 때 씨를 쫙 뿌리게 되면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놈은 막 자라기도 하고 어떤 놈은 안 자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자라기도 하면 그놈이 이제 사진에 나타나고 CT에 나타나고 그놈이 주위 혈관을 누르면 또 증상도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단이 되고, 그놈이 안 자라고 가만히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스스로 이제 이렇게 사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신적으로 전이가 있는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치료에 이런 경우는 이제 완전한 그런 치료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목적을 바꿉니다. 차선책으로 종괴를 줄이거나 증식을 억제를 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전신 치료를 해야 되고, 우리가 전신 치료법에는 크게는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세포독성 항암 치료 이게 있고요. 이 세포독성 항암 치료는 이제 가장 초기에 발견이 돼서 지금까지도
아주 쓰여지는 그런 이제 그 항암 치료인데, 이거는 무식하게 빠르게 증식하는 그런 이제 암세포에 다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정상세포와 그 다음에 암세포를 같이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면 이거는 암의 효과로 나타나는 거고요. 정상세포를 공격하면 이거는 이제 그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작용과 효과를 같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포독성 항암 치료는. 그래서 부작용 중에서도 이제 좀 세포의 증식이 빠른 머리카락이라든가 손톱이라든가 혹은 구강, 점막, 혹은 위장 점막 뭐 이런 데 이제 증식을 억제해서 이제 부작용이 그렇게 심한 그런 치료가 되겠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얼마 전부터는 표적 치료. 표적 치료라는 건 뭐냐면 정상세포에는 없거나 혹은 암세포에는 더 이렇게 과하게 표현이 되는 그런 이제 유전자라든가 돌연변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에만 있는 돌연변이 혹은 정상세포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데 암세포에는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증식이 되어 있는 그런 표적 유전자를 찾아서 이제 그거를 공격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표적 치료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표적 치료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레사라는 그런 폐암 약입니다. 그래서 그 수라는 분이 팔순 모친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레사를 복용을 하시나 봐요. 아마 폐암에 걸리신 것 같은데, 근데 부작용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부작용을 줄일 수는 없는지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항암제 같은 경우는 막 머리도 빠지고 토하고 식사도 못하고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렇게 표적 치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레사 같은 경우는 그 상피세포 돌연변이에 대한 그런 이제 표적 치료거든요. 그래서 상피세포라는 거는 우리 몸 피부 이런 데에 많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레사를 복용하면 그 돌연변이, 피부 세포 중에서 그 피부에 그 상피세포 돌연변이가 있는 세포를 주로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상세포도 일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피부 부작용,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뭐 여드름 같은 게 나거나 막 가렵거나 이런 피부 부작용이 이제 제일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그 이외에 뭐 장염이라든가 폐렴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생기는 반면에 뭐 머리 빠지고 토하고 식사 못하고 설사하고 뭐 백혈구 떨어지고 뭐 이런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는 주로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이제 치료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는 좀 더 암세포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라 부작용도 있지만요. 세포 독성 항암 치료보다는 부작용이 적다. 그래서 이제 표적 치료도 이제 그 수라는 그런 이제 시청자분하고 비슷하게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심할 때는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부작용이 줄이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피부 독성이다 그러면 피부에 건조하고 가려워지니까 뭐 보습제를 바른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항생제를 먹어서 그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한다든가 또는 뭐 스테로이드 제제 이런 바르는 약 먹는 약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치료를 같이 피부과 의사하고 같이 이렇게 치료를 하면 훨씬 부작용을 이겨나가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부작용이 심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부작용이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심한 부작용이 무엇인가를 발견을 해서 같이 부작용을 같이 치료하고 이래저래도 해도 그래도 치료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용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줄이면서 우리가 내성이 생기나 안 생기나 이렇게 이제 봐야죠. 그래서 이제 진돗개 범수님이 표적 치료 1년 지나면 내성이 생긴다던데요 라고 질문을 해주세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무슨 치료든지 간에 세포 독성 항암 치료도 그렇고 표적 치료도 그렇고 면역 치료도 그렇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내성이 생기면 딱 1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내성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지나서 생기는 사람, 1년 지나서 생기는 사람,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2년 지나서 생기는 사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 7년, 뭐 8년, 10년까지 이렇게 하면서 내성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성이 생기게 되면 이 1세대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는요, 내성이 생기면 또 그 내성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성 기전에 따라서 그 기전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살펴가지고 그 기전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제일 그 많은 내성 기전은 1세대 약 먹고 한 60%에서 생기는 기전이 T790M이라는 돌연변이가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이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약이 3세대 약이거든요. 그러면 3세대인 뭐 타그리소라든가 또 최근에 우리나라 그 유한양행에서 나온 그 레이저티닙, 렉나자라고 하죠. 뭐 그런 약들을 바르면 이제 어느 정도 또 이게 치료에 또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는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이제 40%는 다른 기전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헐투가 생길 수도 있고 C매트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혹은 소세포 폐암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뭐 C매트라든가 헐투라든가 뭐 이런 게 생겼을 때 또 치료를 하는 그런 신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현재 임상 연구 단계에 있고 또 일부는 뭐 허가가 나가지고 이렇게 또 판매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표적 치료에서 일단 뭐 상피세포 돌연변이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이 상피세포 돌연변이 국한돼서 1세대 치료하고 예를 들어서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내성이 생겼다. 그러면 조직 검사를 다시 해서 T790M이라는 돌연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있으면 60%에서 생긴다 그랬는데 그게 있으면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3세대 약 뭐 타그리소나 레이저티닙이나 이런 약을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이제 일반 항암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혹은 다른 임상 연구에 들어가서 내성이 생기는 그런 기전에 따라서 그 임상 연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표적 치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치료. 면역 치료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면역 치료 중에서도 특히 면역 관문 억제제 이 약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런 약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면역 치료라는 거는요, 이 면역 관문 억제제가 나오기 전에 그 전부터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세포를 초기에는 직접 주입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T라는 면역 세포 혹은 NK셀 자연 살상 세포죠. 이러한 이제 면역 세포가 암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세포들을 이제 직접 주입하는 그런 치료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면역계를 좀 잠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면역계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는 우리 몸과 우리 몸의 세포와 남의 세포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면역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세포를 인식해서 그 남의 세포가 바이러스든 박테리아든 아니면 곰팡이균이든 아니면 돌연변이가 있는 암세포든 그런 면역세포를 직접 공격을 해서 그거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이 약해지면 그런 면역세포가 그런 것들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막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감기가 폐렴이 되고 폐렴이 폐혈증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뭐 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에는 그러면 이런 면역세포를 이게 암 환자가 면역이 약해져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런 면역세포를 좀 증식을 해갖고 다시 주입을 해주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에서 면역세포만을 이렇게 선택해서 모아가지고 그놈을 막 증식을 하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 환자한테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증식된 놈들이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이 해서 초기에는 이제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일부 뭐 이제 뭐 악성 흑색종이라든가 뭐 이런 일부 암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대부분 이제 실망스럽게도 성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세포를 직접 주입하는 것 말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세포에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이토카인이 뭐 인터루킨이라든가 뭐 인터페론, 뭐 TGF 베타 뭐 이런 것들이 사이토카인이 있는데 또한 이런 사이토카인을 직접 이제 이렇게 주면 면역 세포가 이제 그 암덩어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사이토카인을 주는데요. 이러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 콩파담, 그 신장암, 콩파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악성 흑색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혹은 뭐 면역 글로불린을 이제 직접 이렇게 주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광문 억제제가 뭐냐? 이거는 이제 새로운 그런 면역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광문 억제제의 기전을 보면요, 요거는 조금 크게 확대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렇게 T라는 면역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대개 뭐 유전자 돌연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이런 몸에 있는 세포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죠. 뭐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뭐 담배, 뭐 흡연, 그 다음에 뭐 방사선, 그 다음에 뭐 자외선, 뭐 여러 가지 뭐 미세 물질, 뭐 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포의 돌연변이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그 세포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 암세포에 있는 그런 이제 항원성을 띠게 됩니다. 그럼 이 항원성에 의해서 우리의 면역 세포가 이 항원성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 저기 나쁜 놈이 있네. 그러면서 이 면역 세포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인지를 하게 되면 T세포가 막 증식을 하게 되죠. 면역 세포가 막 증식을 해서 암세포를 공격해야 이제 암이 안 생기게 되는데, 이제 T세포가 막 증식을 하다가 이놈이 너무 과하게 증식을 하면 내 몸에 있는 세포들도 막 이제 공격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좋은 예가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S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거는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이제 내 몸에 있는 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냐면 T세포에서 자동적으로 PD1, 이게 이제 프로그램드 데스 1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드 데스에서 저절로 이제 사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T세포가 조용히 컴다운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면역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T세포가 이 컴다운 하려고 PD1을 이제 막 증식이 됐을 때 PD1을 이렇게 내밀게 되는데, 그때 암세포가 요타, 아따 좋다, 요타, 좋다, 요때다 하고서 이 암세포가 T세포에 덥석 이렇게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암세포에 있는 PDL1, 그거는 프로그램드 데스의 라이겐드 1이거든요. 이 PDL1하고 PD1이 덥석 이렇게 손을 잡아버리면 이 T세포가 얘가 나쁜 놈인지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못해가지고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러면서 이 T세포가 이 암세포를 공격을 멈춥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멈추면 결국 T세포는 컴다운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컴다운되고, 이제 암세포가 그때는 이때다 하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이제 이런 그 기전에 의해서 암세포가 증식하는 거다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설을 내세운 사람이 이제 요번에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가설은 예전에 나왔는데, 이 암에 대한 끊임없이 이 면역 치료를 연구하는 그런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T세포가 컴다운 되기 위해서 PD1을 내밀려고 할 때 이 PD1을
암세포 대신 가서 딱 붙어버리고, 그러면은 T세포가 지속적으로 증식하면서 암을 공격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T세포에서 내민 이 팔에 대해서 PD-1에 대한 항체, 면역 글로불린이 가서 붙게 되고, 이 암세포에 있는 PD-L1이라는 이 수용체에 대해서 그 면역감문 억제제가 가서 붙으면 얘네들이 암세포와 T세포가 서로 친해지지 않기 때문에 T세포가 지속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T세포의 증식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T세포의 증식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암세포가 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코 님이 사이토카인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런 면역계에서 나쁜 놈들을 물리치려고 분비를 하는 이러한 물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 내에서 분비하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이토카인이 인터루킨, 인터페론, 그 다음에 TGF-베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이제 암세포가 사멸하면서 이제 이렇게 죽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추가하면, T세포가 막 증식을 하다가 이놈이 이 PD-1이 발현이 돼서 PD-L1과 딱 만나는 요 시점이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임뮨 체크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임뮨 체크 포인트. 이 포인트에서 이제 문이 닫혔다 열렸다 해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됐다가 또 깔아앉았다가 활성화됐다가 깔아앉았다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포인트에 바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 면역관문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이 T세포에는 이 PD-1뿐만 아니라 또 이 CTLA4라는 이런 그 수용체도 있고, 이런 수용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알려진 수용체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려져서 약이 나온 게 이제 항 PD-1, 항 PD-L1 이런 약하고, 그 다음에 항 CTLA4 이런 약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런 수용체에 대해서도 이런 면역관문 억제제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고 이제 임상 그런 이제 연구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너무 두 개가.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 이게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간한테 투여한 그런 임상 시험의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는 그런 의학계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그런 이제 논문인데요. 이런 논문에 이 면역관문 억제제의 치료 전의 환자하고 치료 후에 환자의 사진을 케이스를 이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신세포암 환자입니다. 여기 이제 콩팥이, 오른쪽 콩팥은 이렇게 조그만데 왼쪽 콩팥은 완전히 암덩어리고 이렇게 뒤덮였고 임파선 쪽으로도 전이가 있었는데요. 면역관문 억제제를 6개월 후에 치료를 했더니 이렇게 암덩어리가 훨씬 줄어든 거를 발견을 했고, 또 악성 흑색종 환자에서 면역관문 억제제를 썼더니 이렇게 임파선에 큰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를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진행성 비세세포 폐암에서도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었는데 이렇게 간에 이렇게 전이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복수도 있고 늑막에 물도 이렇게 찼던 이런 환자인데, 치료 15개월 하고 나서 여기에 있던 암덩어리가 이렇게 사라졌고, 여기에 있는 암덩어리도 이렇게 귀신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것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된 거를 발견을 해서 이게 이제 처음 이제 보고했죠. 2012년도에 처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보고를 한 게 이제 PD-1에 대한
항체로서 지금 이제 키투르다라든가 이제 옵디보 이런 약으로 지금 나와서 지금 현재는 시판이 돼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치료제로.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60세 남자 환자인데 2014년도에 이제 저희 병원을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원한 이유는 3, 4개월 전부터 목에 혹이 이렇게 조금씩 커진다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 과거력을 보면은 그냥 고혈압을 앓고 계셔서 고혈압 치료를 하고 있었고 담배를 좀 많이 피시는 그런 이제 애연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종괴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아주 분화가 나쁘다는 건 뭐냐면 조직 검사를 하면 이게 뭐 선암이다, 평평상폐암이다 이렇게 이제 분화가 좋은 거는 그런 걸 딱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너무 모양이 이렇게 미성숙돼 있어서 이제 암 같은 경우 중에서도 좀 모양이 예쁜 암이 있고 모양이 아주 미성숙된 그런 암일수록 이제 더 공격적이거든요. 이제 이런 나쁜 이런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이 되었고 이제 그 당시 표적 인자인 뭐 상피세포 돌연변이라든가 알크라든가 이런 걸 해봤는데 다 표적 돌연변이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상쇄골에 림프절 전이가 있고 악성 휴능수까지 동반된 이런 4기의 그런 비소세포 폐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당시 표준 치료인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종격동에 이렇게 암덩어리가 있고 상쇄골 림프절이 이렇게 커다랗게 있었는데 항암 한 4주기를 했더니 이렇게 암덩어리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한 9월쯤 되니까 치료하고 한 7개월 그리고 이제 4주기 하고서 한 3개월 만에 다시 암덩어리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는 이 유지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짧아서 이제 금방 내성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다시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커져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 병원이 면역관문 억제제 이제 니볼루맵 이것이 이제 현재의 옵디보가 되겠는데요. 이 옵디보가 승인받기 전에 이 옵디보로 하는 임상시험에 저희 병원이 이제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 임상시험이 있는데 환자분한테 한번 참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NEJM에 나온 논문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참여를 이제 권유했더니 환자분이 흔쾌히 참여하시겠다고 동의를 하셔가지고요.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참여하고 나서 12월 달에 한 3개월쯤 되니까 암덩어리가 이렇게 다시 줄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줄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암덩어리가 거의 안 보였는데 마지막으로 이 환자분이 이제 6월 달에 CT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CT를 3개월마다 한 번씩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CT를 찍었더니 뭐 이 종격동에 있는 종양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거의 보이지 않아서 일단 사진상으로는 완전 관해를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년 이상, 정확하게 6년 9개월째 이렇게 완전 관해를 이루면서 환자분은 상당히 해피하게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와서 치료를 받고 담배도 지금은 끊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작용이 피부 부작용이 조금 생겼어요. 피부 부작용이 생겼는데 피부과 치료를 같이 하면서 나는 이 치료를 꼭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피부 살짝 이제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도 되는데 환자분은 나는 이거 꼭 치료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이 약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셔서 또 이 약을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이렇게 치료를 현재까지 받고 계셔서 아주 해피하게 이렇게 지내시는 그런 분을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옵디보 니볼루맵이라는 이런 이제 약인데 이 약이 처음 이제 임상시험에 나왔을 때부터 한 5년 이상을 이렇게 이제 생존을 이렇게 팔로우를 했어요. 생존을 팔로우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당시에 120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120명의 환자가 이제 쭉
이제 항암 치료에 실패한 그런 이제 진행된 환자에서 이제 쭉 그 생존 곡선을 보면요. 이건 이제 카플란 메이어의 생존 곡선이라고 하는데, 왼쪽은 시간입니다. 시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시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살아있는 생존자들의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00%의 이런 환자가 있었는데 점점 환자들이 이제 재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임종을 하게 되니까 곡선이 이렇게 꺾이게 되죠. 그래서 1년까지 생존한 사람이 42%, 2년 되니까 2년까지 생존한 사람이 24%, 3년 되니까 3년까지 생존한 사람이 18%, 5년 되니까 5년까지 생존한 사람이 16%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반 항암 치료에 비하면 사실 일반 항암 치료는 1년까지 생존하고 2년까지 생존한 사람이 상당히 드뭅니다. 드물어서 이제 드문데 더군다나 3년까지는 42, 24, 18 이렇게 뚝뚝 떨어지다가 5년까지는 16%, 그러니까 2%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5년, 6년, 7년, 8년 이거는 더 늦게 떨어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요 사이에 재발한 사람은 곡선이 한 번, 두 번, 세 번 꺾여서 3명만 사망했다는 뜻이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요런 사람들은 요 시기까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7년 반째 요렇게 이제 살아있어요. 요게 이제 2017년에 나온 이제 이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부는 아니지만 폐암의 일부 환자들은 상당히 장기 생존이 가능하겠다. 그러면 이 폐암도 이제 더 이상 죽는 병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이제 이런 병처럼 오랫동안 이게 생존하는 이게 만성병 아니야? 이게 뭐 죽는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존하는 만성병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런 이제 키트루다의 연구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1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한테 써봤더니 이제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럼 1차 치료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거를 쓰면 어떨까? 그래서 표준 항암 치료하고 이 키트루다라는 이런 면역 항암 치료하고 같이 이렇게 한 연구가 KN024 연구라는 이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좌측이 이제 좌표가 시간이 되겠고 오른쪽이 무진행 생존율이 되겠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생존율이 줄어드는데 이 항암 치료를 했던 것보다 이제 이 키트루다라는 약을 썼는 경우가 점점 진행이 늦다. 그리고 전체 생존율도 항암 치료군보다 키트루다를 쓴 군이 훨씬 더 생존율이 우월했다. 이거를 보여주는 세포입니다. 그 곡선입니다. 그래프.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가 이제 푸른색 곡선이라고 하면 항암 치료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죠. 푸른색 곡선이고, 표적 치료는 조금 더 늦게 생존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더 늦게 곡선이 떨어지고, 면역관문 억제 치료는 단독으로 했을 때 이게 곡선이 떨어지면서 어느 일정 수준에서는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면서 장기 이렇게 수준이 되더라,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 곡선을 좀 더 올려보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 곡선을 좀 더 올리면 많은 환자들이 좀 더 오랫동안 생존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끼리 그럼 병합 치료를 한번 해보자. 혹은 면역관문 억제제와 항암 치료를 같이 병합 치료해보자. 혹은 뭐 면역관문 억제제와 표적 치료를 병합 치료해보자. 이런 연구들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된 비소세포 폐암에서 항암 치료하고 면역관문 억제제를 같이 병합하는 거하고 항암 치료 단독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는데, 정체 생존율은 항암 치료하고 나서 위약을 준 군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와 면역관문 억제제를 쓰면서 면역관문 억제제를 지속적으로 유지요법으로 쓰는 군을 비교를 했더니 전체 생존율도 이렇게 올라갔고, 그리고 무진행 생존율도 이렇게 올라갔다. 그리고 이 떨어지는 곡선도 그냥 항암 치료만 할 때는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요거는 좀 더 스무스하게 곡선이 떨어진다.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사례를 또 보면 항암 치료와 면역감문 억제제의 병합 치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70세 된 남자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오셨습니다. 25년 전에 담배를 끊으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제 25년 전이면 한 뭐 40대 중반 이때 이제 담배를 끊으셨죠. 끊으셨지만 이미 20년 동안 담배를 피셨죠. 그래서 20대부터 담배를 피셔가지고 쭉 펴왔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제 세포의 돌연 변이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 당시 이미 돌연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폐 종괴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셔서 이제 병원에 왔는데 여기를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비소세포 폐암으로 이렇게 나왔고 선암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표적 유전자를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측에 비소세포 폐암이 있고 여러 군데 다발성으로 폐전이가 있는 4기의 그런 이제 비소세포 폐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그 당시에 이제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의 임상 연구를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 연구에 이제 등록을 하겠느냐고 환자한테 이제 동의를 구했는데요. 이 연구는 그 당시 표준 치료인 그 페메트렉스하고 카보플라틴 요 항암 치료하고 이 듀발루맵이라는 그 새로운 PD-L1 항체인데요. 요거에 대한 그 면역감문 억제제를 같이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만 하는구나 하고 비교하는 연구였는데 이분은 다행히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같이 하는 병합군에 배정이 되셔가지고 이 병합군에서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유지요법으로 요 이제 그 면역 항암제하고 이 항암제를 같이 쓰는 이제 이런 임상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쭉 했는데 중간에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겼는데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면역 항암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의 예를 보면 여기 이제 왼쪽, 아래쪽, 오른쪽 하엽에 이렇게 종괴가 있고요. 이 종괴가 이제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이제 위에서 단면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치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종괴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찍은 이제 2021년도 6월에 마지막으로 찍은 CT인데요. 이렇게 여전히 이 내성이 생기지 않고 다시 이제 내성이 생기지 않고 다시 그 자라지도 않고 재발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쭉 완전 관해를 잃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이런 환자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해피하게 이런 치료를 하고 있고 건강한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뭐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가족하고 여행도 가고 뭐 다 하시죠. 담배만 안 피시고 그래서 아주 지금 해피하게 지내시는 이런 이제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면역감문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고요. 이러한 이제 면역감문 억제제가 우리한테 아주 이제 좋은 약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기존의 약제들하고 다른 거는 뭔가 관해를 잃은 사람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관해가 일어나더라. 그리고 내성이 상당히 늦게 생기고 오래 유지가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그 기대가 상당히 크고요. 이런 면역감문 억제제가 아직 개발된 지가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더 뭐 10년, 20년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봐야 이게 진짜 면역감문 억제제가 정말 최고다. 그리고 어떤 환자에서는 최고다. 그리고 정말 이 불치에 죽는 병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그 장기 질병으로서 만기 장기 질병으로서 뭐 고혈압이나 그 당뇨처럼 치료만 잘하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이제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이런 혜택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기초의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기초의학적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바탕으로 또 이런 임상시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좀 더 많은 신약들이 개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많은 이제 환자들로부터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감문 억제제의 부작용이 세포독성 항암제와 이제 다른 점이 있는데 역시 이제 부작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막 증식된 면역 세포가 과연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기는데 가장 많이 이제 공격하는 게 피부.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을 공격해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거나 저하되거나 혹은 갑상선에 자가 면역 질환처럼 갑상선 염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이제 폐를 공격하면 폐렴, 장염, 췌장을 공격하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또 당이 많이 분비가 돼서 당뇨, 그 다음에 신장염, 근육염, 그 다음에 이제 주입하면서 생기는 주입 관련 부작용, 그 다음에 이제 그 빈도가 높진 않지만 치명적인 심근염 이런 게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작용이 생기긴 하지만 부작용이 안 생겨서 혜택을 누리는 그런 환자들이 더 많고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일반 폐암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 면역감문 억제제 같은 경우는 한 30%, 그 중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은 한 1% 미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잘 하면서 모니터링을 잘 하면서 내성이 생기나 안 생기나 모니터링을 잘 하면서 그리고 또 그 부작용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요거를 잘해서 부작용하고 같이 암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 질문들이 좀 몇 가지 올라와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T세포의 PD-1에 암세포가 달라붙으면 그쵸? T세포가 소멸되는 것에 반해 T세포의 PD-1에 면역감문 억제제가 달라붙으면 T세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면 암세포의 T세포 소멸 작용에는 PD-1에 대한 단순한 물질적 결합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전문가적인 그런 수준의 아주 어려운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를 했지만 이 T세포의 PD-1은 우리가 하나만 얘기를 한 거고요. 이 T세포에는 PD-1뿐만 아니라 CTLA4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무슨 TIM3라든가 이런 알려지지 않은 지금 새로이 이게 속속들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수용체들이 막 계속 알려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이제 알려진 수용체들에 대한 그런 면역 억제제들이 새로이 또 막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임상 연구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PD-1 같은 경우는 PD-1이 T세포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T세포가 소멸된다는 표현보다는 그 T세포가 막 활성화된 것이 유지가 돼서 결국 암세포를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T세포가 소멸된다는 거는 이제 PD-L1이 달라붙어서 얘가 다른 남의 식구가 아니라 내 식구다라고 이 T세포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인지를 하게 돼서 이제 T세포가 컴다운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T세포가 PD-1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수용체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하고 그러면 듀얼 블로커를 쓰면 어떨까? 이런 것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도 T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를 PD-L1이 가서 달라붙으면 역시 암세포가 T세포랑 손잡는 거를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돗개 범순이 님이 면역감문 억제제 보험 혜택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역감문 억제제 보험 혜택이 되는데요. 아까 지금 현재 보험 혜택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환자에게 적용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승인이 났느냐, 그 질환에 승인이 났느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승인이 났어도 보험이 안 되면 상당히 고가로 이제 이게 써야 되거든요. 고가를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여가 되느냐,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질문해 주신 분은 보험 혜택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 혜택은 1차 치료, 항암 치료에 치료를 하고 내성이 생겼을 때 이제 이 면역관문 억제 치료를 하는 경우는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볼루맵, 펜브롤리주맵, 티센트릭 이렇게 세 가지 약을 쓴다 그러면 니볼루맵은 그 암세포에서 PD-L1을 면역 염색을 해서 이게 10% 이상이면 보험이 된다. 10% 미만이면 보험이 안 된다. 또 펜브롤리주맵, 키트루다는 50%가 넘어야 보험이 되고 50% 미만은 안 된다. 그리고 티센트릭은 사실 그거에 상관없이 보험이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10%다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는 10%를 결정한 사실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우리 심평원에서 정한 이유는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맞는데 몇백만 원씩 하는 이런 것들을 보험을 해줄 때에는 여러 가지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보험이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PD-L1 마커에 상관없이 첫 치료 때에는 항암제와 면역관문 억제제를 같이 쓰는 것이 이 표준 치료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준 치료를 보험을 안 해줘요. 승인은 났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보험으로 쓰려고 하면 항암제는 한 15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그리고 면역항암제는 한 300~400만 원 정도. 그래서 3주에 한 번 이 항암제가 들어가면 3주에 한 번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치료가 되는 그런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험이 전혀 되질 않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쓸 때에는 그냥 항암치료하고 페일했을 때, 거기 실패했을 때는 보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핀지라는 약에 대해서도 양혜선 씨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임핀지를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8회차 맞고 있는데 몇 년간 맞는 것이 좋은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임핀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두발루맵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이 두발루맵이라는 약은 지금 현재 승인을 받은 게, 전이암에서는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요. 이제 3기, 진행된 3기에서 그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표준 치료라고 했습니다. 항암 방사선을 하고 나서 보통 이제 6주 내지 7주 정도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는데요. 항암 방사선을 하고 나서 이제 좋아진 환자, 항암 방사선을 하고 나서 완치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하면은 한 30%, 40% 정도 이제 완전 간회를 오게 되는데, 이제 주로 부분 간회 이상은 한 80% 정도 오게 되고, 한 10% 정도는 질병이 진행되거나 안정병변을 보이는데, 이렇게 진행하지 않는 이런 환자군에서 임핀지라는 그런 두발루맵을 1년간 쓰면 이러한 환자들이 재발을 하는 게 더 훨씬 늦게 재발을 해서 이 관해율이 훨씬 길어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존율에도 이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1년간 임핀지를 쓰는 게 지금은 보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핀지가 2주에 한 번씩 맞는 약이니까 1년이면 12달이 되고 결국 횟수로는 24번을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핀지에서 1년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과연 1년을 맞는 게 좋은지, 2년을 맞는 게 좋은지, 혹은 5년을 맞는 게 좋은지, 이거를 어느 게 좋은지를 하려면 임상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추적 관찰 기간이 짧습니다. 짧아서 이게 1년이 좋은지 2년이 좋은지 이거는 아직 결정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끝나고 나서 또 1년 더 쓰는 게 좋은지 1년으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지금 임상 연구 중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는 1년간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라고 중간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1년간만 보험 혜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오래 하는 게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급여가 끝나고 임상을 해보자고 하시던데 그때도 면역 억제제 플러스 다른 약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임상에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임상을 받게 되는 순서가 되나요? 그래서 이 임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임상을 여러 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약마다 임상이 여러 개고요. 또 그 회사에서 이게 진행하면서 하느냐 아니면 방사선 치료 받는 사람에서 하느냐 방사선 끝나고 하느냐 뭐 어떤 경우는 그 수술하기 전에 그 신보조요법을 하게 되는데 그 신보조요법에서 면역 항암제를 쓰면 더 효과가 좋다. 이런 이제 데이터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보조요법을 하고 나서 수술하거나 혹은 신보조요법 하고 나서 이제 그 방사선 하거나 그러니까 좀 더 조기암이죠. 그런 경우에서 했을 때 더 재발을 늦게 하고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지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임상 연구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지금 양혜선님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주치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거기서 어떤 종류의 임상이 있고 내가 어떤 임상 연구에 해당이 되는 건지 대상 환자가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그 주치의하고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약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또 이제 진행됐을 때 재발했을 때 뭐 다 세팅이 달라서요.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님이 면역 관문 억제제에서 관문의 의미는 면역 활성화 관문이 아닌 면역 비활성화 관문을 의미하는 것이겠네요. 아, 그래서 이 관문은 활성화가 되느냐 비활성화가 되느냐 그거를 딱 그 문을 여느냐 닫느냐 그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활성화 관문이나 활성화 관문 이런 뜻이 아니라 활성화 할 것이냐 비활성화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관문이 되겠습니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제 제도권 내에서 좋은 치료가 있는데 좋은 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의 암 환자들과 이제 가족들은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제 주위에 여러 가지 소문이나 뭐 낭설 이런 것들을 듣고서 그쪽으로 따라가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이 더 이렇게 나빠져서 오시는 분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진위 여부를 가려가지고 담당 주치의가 내 상황을 잘 아니까 담당 주치의와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상담하셔서 좋은 치료 방법을 시기적절하게 이게 적절한 시기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렇게 면역관문 억제제가 기대가 크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제 암 사망률이 1위고 그다음에 그중에 폐암 사망률이 1위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고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그리고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될 때 암 치료의 발전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처음으로 만나서 반갑고요. 저도 이제 라이브 강의는 또 처음이라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천대 길병원 종양내과 조은경이었습니다.